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김성종의 추리소설을 바탕으로 했었던 여명의 눈동자, 90년대 초반에 강타했었던 그야말로 화제작이었죠. 채시라, 최재성 이 두 분의 젊었을 적의 그런 모습, 또 최경식 씨가 맡았던 음악 등등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박상원 씨가 해방이 되었을 때 친일경찰이었던 박근형 씨가 분했었던 친일경찰이 다시 돌아와서 경찰하는 걸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는데 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그 장면을 보고서는 박근형 씨는 입만 살았군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친일경찰이 다시 경찰로 들어오다니. 뭐 그런 건데, 뭐 경찰은 아닙니다. 현직 경찰은 아닙니다만 수사반장을 맡고 계신 고상만 수사반장님, 연초에도 쉬지 않고 수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연초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네. 자, 새해 덕담을 해주셨어요. 네.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반장님 언제나 건강해 보이시고. 예. 계속 건강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제가 만나본 그런 그 방송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그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그 징표일 텐데, 오늘의 주제는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 네.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1편. 예. 경찰이 만들어내는, 아니,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경찰인데. 그죠? 예.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될 사람. 예. 민중의 지팡이. 네네. 예.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줄 사람은 경찰이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경찰이어야 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 뭐, 그쵸. 나 신고할 거야, 이런 건데.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리 그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든든한 백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만. 많은 도움을 근데 얻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많은 그 경우에 사실 제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무슨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을 텐데, 그와 반대로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신고 함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방송과 다음 주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마치 남양 특집의 예고편을 듣는 듯한 그런. 근데 생각 외로 그 우리 병희 형님은 그
경찰하고는 거의 관련 없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몇 번 이야기를 해보면 경찰에 가본 적도 없죠. 무슨 얘기 말씀이십니까? 가셨어요? 아니 저 유치장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거 빼놓고는 안 경범죄라든가 또는 예.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운동권, 네네네네.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빼놓고는 예, 예.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접해본 일이 없는 거죠. 네. 네. 별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을 이런가 맞았다거나 뭐, 또는 제가 뭐 도둑질을 누구한테 했다거나 맞아보거나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예 그런 거 억울한 일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해결하지는 않고 어떻게요? 예를 들어 억울한 일이었다면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집주인이 예. 예 그럼 경찰에 신고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찰에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에 호소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 지레 짐작하고 예. 그냥 경찰한테 그 신고하면은 경찰 짜증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로. 자, 네, 오늘 방송 내용은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네. 이야기입니다. 네. 자, 위험한 고백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경찰이라고 하는 완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구호도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공권력이라는 주장에도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러게요. 예. 이러한 저의 주장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무수히 많이 들어도 받고 또 아마 이 방송 들으시거나 또는 듣고 난 후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찰관들이 그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 확신을 포기하거나 또는 반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제 저의 이런 주장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데 경찰 전부가 어찌다 나쁠 수 있겠냐는 반론을 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런 주장을 저도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송할 만한 어떤 경찰관이 있다면 그것은 그 경찰관을 하고 있는 사람 개인의 품성이 훌륭한 것이지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또는 경찰관이라는 완장을 찬 조직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경찰이 전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통쾌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네. 예, 왜 그러신지 이유를 좀. 예. 아마 이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경찰관이거나 네. 또는 경찰관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듣기 불편하시겠죠. 네. 자, 불행하게도 제가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1989년도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후 제가 지금까지 근 26년째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횟수로 보면은 이제 27년이네요. 예.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까지 인권운동과 그 언저리에서 제가 접해온 경찰과 관련된 많은 사연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과거에는 정말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더 좋아졌다고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기억 중 제가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간을 1995년으로 돌리겠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이군요. 예, 20년 전이네요, 벌써. 자, 1995년 4월 19일입니다. 4.19 날이네. 예. 그러네요. 네. 4월 19일 날,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단체에서, 인권위원회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단체에 접수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고 만난 어떤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평범한 가장이었던 38살 이영기 씨는 어느 날 택시기사하고 요금 문제로 가벼운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예. 택시 타시다가 요금 문제로 저는 그럴 때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후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성을 좀 잃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뭐 택시에 뭘 두고 내린다거나
아니면 행선지를 착각한다거나 그래서 그 몇 번 후회를 한 다음에 이제는 그 택시 운전사랑 싸우질 않습니다. 원래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예, 근데 싸움이라는 게 원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에 서로 감정들이 이입되고 불쾌한 감정들이 주고 오고 가면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건데 네. 여하간 불행하게도 이날 이영기 씨가 택시기사하고 요금 문제로 가벼운 시비가 일어났는데 누구에게나 이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결국 시비 끝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경찰의 출동을 요구했던 사람은 바로 이영기 씨였어요. 예, 뭐 얘기하고 말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좋다. 경찰 부르자. 네네. 이렇게 해서 경찰을 이영기 씨가 불러서 그래서 이영기 씨와 택시 기사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까지 살면서 파출소를 처음 가본 이영기 씨는 그곳에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이 경찰관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모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과 또 이 사람이 이제 38살이었잖아요, 당시에. 예. 거의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예, 거의 뭐 조카 뻘이죠, 뭐 이 정도면. 의무경찰로부터 계속 내내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연행이, 파출소에 가니까, 왜 그래, 왜 싸웠어?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하죠. 그래요? 아니, 왜 그러지? 경찰 그래요. 그래요? 안 당해보셨군요. 경찰, 완장을 찬 경찰들, 뭐, 상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방송 혹시 드라마나, 예. 뭐 보세요. 영화나, 이런 데서 경찰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반말해요. 하긴, 제 중학교 때 영어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수사반장 보면은, 최불암 박반장이 보면은, 공손히 얘기하고 그러지, 다 예. 뻥이야. 그럼요. 일단 주먹부터 나가. 나 당해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사반장이나 뭐 이른바 경찰 드라마 같은 데에서나 네. 존댓말 쓰고 아주 예우 바르게 뭐 이렇게 하지, 실제로 뭡니까? 영화에서 왜 설경구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공공의 적인이 뭐 이런 공공의 거. 적인이요? 네네. 가장 경찰을 경찰답게 그린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공의 적에서 보면, 영화 공공의 적에서 누구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긴, 여기가 옷만 바꿔놓으면 이게 깡패 조직이랑 다를 게 뭔가라는 그런 아니, 거기서 느낌이네요. 보면은, 지나가다가 경찰이 들고 있는 무슨 서류나 잡지 같은 걸로 경찰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지나가다가 이 새끼 또 들어왔어 하면서 때리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공공의 적에서 보면 무슨 누굴 잡아가놓고 그래놓고서 책상과 책상 사이에다가 봉으로 엮어갖고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지네들 라면 먹고 있는 장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강력계 경찰서의 일상적인 풍경처럼 저는 만약에 경찰이 진짜 제대로 됐다면 그런 거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 요구를 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인권 침해죠. 명백히 인권 침해고 독직 폭행으로 그것은 일반 폭행죄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들한테 어려서 일제시대 때 순사온다, 저기 순사온다 이러면 울음그쳤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경찰이 일상적으로 반말하고 뭐 누구한테 뭐 위협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경찰은 원래 반말하는 사람, 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또 한번 업무 관계상 법정을 많이 가는데, 법원을 많이 가는데,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제가 또 격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형사재판인데 아마, 범죄자를 아마 호송해서 들고 온 경찰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법정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찰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 서너 살짜리 꼬마 애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경찰관이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수갑을 꺼내더니
장난한다고 그 3-4살짜리 꼬마의 손에다가 양손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나 정말. 이런 씨.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지 했는데 그 엄마는 또 그걸 보고 또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보고 있다가 벌컥 화를 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손에 지금 뭘 채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윗눈으로만 살짝 보더니 조용히 수갑을 풀어갖고 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자기 일로서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뜻 생각해서 아무 뭐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거든요. 네? 인권 침해에 직업윤리 위반에 네. 정말 그건 징계감이고 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얘기를 하자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군인이 총 갖고 장난하는 것만큼이나 그거는 네, 원래는 징계감이죠. 네. 징계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아이 손에 뭐 당연히 장난이겠죠. 근데 그 경찰 장구 이른바 수갑이니 곤봉이니가 다 국민 세금으로 준 건데 지 장난하라고 국민이 수갑 줬습니까? 자, 오늘 초장부터 예, 맞아요. 그 격분하고 계신데 아이, 정말. 예, 일단은 그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 예. 이 사례에 일단 집중하시는 걸로. 자, 네. 그래서 당연히 이영기 씨가 어떻게 했겠어요? 따졌죠. 네, 예. 예, 존칭을 사용해달라. 네, 네, 네. 왜 반말하냐? 그런데 돌아온 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결례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반말보다 더한 욕설이 이어졌다 합니다. 아, 이 새끼 뭐 이렇게 잘난 놈이 여기로 온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영기 씨는 재차 경찰에게 사과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정중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들이 비웃으며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더니 요금 문제 시비로 함께 연행된 택시기사는 이후 이영기 씨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돌려보냈죠. 네. 예, 이제 그만 돌려가라고. 그런데 이 경찰은 반말과 욕설을 한 경찰 행위에 대해 이영기 씨가 항의하자 이영기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파출소에 있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영기 씨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항의하니까 이에 대해 전형적인 경찰 방식의 복수를 한 겁니다. 지난번 귀농하러 갔던 부부의 예. 그 얘처럼. 충주 네네네. 예, 부부 예. 석과자 사건의 전말 그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면 그게 바로 뭐 요 최근 근래에 있었던 일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사건인데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조사도 안 해요.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가지도 못하죠. 자,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영기 씨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꼴딱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일부러 안내 못다는 얘기군요. 예. 하지만 그날 아침은 이영기 씨에게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근무한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다음 날 근무할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이제 출근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날 근무 책임자인 파출소 부소장이 출근하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소장이 이제 딱 보니까 저 누구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물어봤겠죠. 네. 저 사람 뭐냐? 왜 저기 앉아 있냐?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와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놀라웠답니다. 동료 경찰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반말 욕설했다고 하면서 난동 부리고 시비 걸어갖고 지금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영기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수갑을 꺼내 이영기 씨의 팔을 뒤로 틀어서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더니 이 새끼는 제대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이영기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압소사. 예. 아니 현행범에게나 수갑을 채우는 거고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폭행할 권리는 없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이 수갑 장구 사용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라고 해서 제압용으로 채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장구를 함부로 사용하죠. 경찰 장구 사용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런 음.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취객들이 파출소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뭐 시비를 벌여서 어쩌고저쩌고 고생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거꾸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은 매일 밤마다 각각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 유린과 침해는 또 사실은 그와 똑같이 비례해서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경찰서에 CCTV가 있어요. 네. 그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거를 설치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경찰서 내에서 취객들의 난동도 문제가 있지만 네. 경찰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허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영상만 녹화되지 음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손한 태도처럼 이렇게 뭐 하면서도 폭언을 만약에 한다. 반말하고 욕설을 하는 건 녹음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비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군요. 경찰관이 나한테 반말하고 욕설하고 뭐 폭언했다. 그 CCTV를 확인해달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다 녹음돼 있을 거다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음성은 녹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진술 안 해? 네가 했잖아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팁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군요. 우리. 예. 네. 그 영상 그래서 영상만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CCTV의 사각지대로 들고 가서 거기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여하간 이영기 씨는 날이 밝고 좀 더 높은 계급의 경찰 책임자가 오면 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야말로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네. 억울하다고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한 폭력이었다는 것이 이영기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이영기 씨는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자신을 폭행한 파출소 부소장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그 조서와 함께 즉심에 해부되어 안산에서 수원지법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허허. 집에 가질 못하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죄로 적용해갖고 자기가 폭행하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폭행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해갖고 당사자가 조서를 써서 즉심에 해부해갖고 수원지법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지금은 안산에 이제 법원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뭐 수원 갈 일이 없는데 95년 당시에는 안산에 법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수원으로 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처음 요금 시비로 파출소로 갔던 이영기 씨가 원만하게 그 원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네. 오히려 엉뚱하게 경찰에 신고했다가 정말로 엉뚱하게 상상도 못했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직심에 해부된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마치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좀 이상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볼펜으로 툭툭 이마 때리다가 자기가 격분해 갖고 계속 사소한 거 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그 볼펜 내던지고 막 뺨따기 때리다가 저 칠판 끝까지 교실 뒤까지 그런 사람이 거기 형 다니던 그 학교에도 있었군요. 그럼요. 보통 학교에 우리 학교에 그런 또라이 있었는데 미친 개라는 별명 이런 비슷한 별명을 갖고 있는 분들 하나씩 계셨잖아요. 네, 꼭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저 학교 다닐 때도 88년도에 수입담배 개방되면서 교사가 이제 뭐 와이셔츠에 수입담배 그때 배격운동 국민적 차원에서 막 일어날 때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 그 여기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양담배가 있는 걸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그 양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처음에 민망한지 야 일로 나와봐. 그랬더니 야 임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펜 가지고 뭐 툭툭 치면서 야 임마 뭐 어쩌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먹다기를 때리고 막 난리를 뭐 애를 아주 반 죽이면서 나중에 이 새끼 공부도 못하더니 뭐 못하는 새끼가 어디서 선생님한테 그러더니 진짜로 야 이런 일들이 다른 학교도 있었군요. 그럼요. 제가 그래가지고 에피소드인데 그때 제가 주머니에 동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동전을 꺼내서 그 교사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성질이 있어서 그 선생님
생각지도 못했던 일격을 당했잖아요. 제가 동전 확 집어서 그만해 하면서 던져버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와. 그랬더니 모든 애들이 다 황당해서 쳐다보고 선생님도 저를 황당해 쳐다봤는데 나중에 애들도 이제 저항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책상 밑으로 고개를 다 숙이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와. 애들이. 그럴 때는 박수 선생 맞췄어요, 저한테. 할 게 별로 없네요. 예.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정치 선생이. 안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결국 자기가 졌죠, 뭐. 우와. 네. 기싸움에서 결국 밀렸네요. 그렇죠. 네. 저도 성격이 그때도 만만치 않았는데. 확실히 개기려면 확실히 개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처음이니까 넘어간다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장된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장하더라고요. 네. 학생들만. 자, 이런 식으로 경찰이 네. 공무집행 방해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가장 최근, 그럼 그때나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나? 자, 가장 최근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군요, 벌써. 6개월 사이에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모두 11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9월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1123명. 무려 공무집행 방해라는 제목으로 구속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 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들이 정말 공무집행을 전부 다 방해한 사범들이라서 정말 구속까지 당해야 될까? 자,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만 1123명이고 네.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했던 사람 숫자는 그 2배가 넘습니다. 2388명. 이건 남발이에요, 남발. 남발이네. 한 달 평균 39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라고 불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군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네. 정말 처벌받아야 할 잘못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불이한 공권력 또는 그저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남용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도 공권력은 인식해야 합니다. 네. 더구나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요즘 뭐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이한 부정선거에 뭐 저항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례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논란 중 가장 또 큰 이슈가 뭐냐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주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도 경찰이고, 그래서 조사도 경찰이 하고, 처벌 요구도 경찰이 한다는 것. 예.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반말하지 마세요. 왜 반말하십니까? 그래? 굉장히 똑똑하신데 한번 당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실제로 모욕죄 이런 거 굉장히 형법상 모욕죄.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증인을 서요. 네. 예, 자기네들끼리 뭐 이 사람 반말하고 뭐 이런 걸 들었다. 뭐 욕설하는 걸 들었다. 경찰관이 경찰관에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한테 욕하는 거 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자료를 받아 갖고 와서 그걸 또 근거로 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 이영기 씨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택시기사와 단순한 요금 시비로 비롯됐는데 네. 이후 경찰에게 출동을 요구해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영기 씨는 경찰로부터 상상하지 못한 모욕과 반말, 핀잔, 욕설, 구타 등을 당했고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서 이영기 씨에게 경찰이 과도한 불이익을 가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가해자인 파출소 부소장이 자신이 찬 경찰 완장을 이용하여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영기 씨를 즉심에 해부한 거죠. 하지만 이영기 씨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적도 없으니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그 직결 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이 경찰관이 이영기 씨를 적용해서 억울하게 끌고 갔는지를 네. 예, 이게 확인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직결 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막 풀려났는데 억울하지만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당했다 하고 이영기 씨도 그렇게 여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영기 씨가 이제 자기를 안산에서 경찰차가 태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영기 씨가 당연히 경찰차로 갔대요. 이제 자기를 데리고 왔었으니까 자기를 다시 안산으로 데리고 갈 거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예. 경찰이 경찰차로 안산에서 수원을 들고 왔으니 당연히 끝났으니까 나를 다시 원래 있던 안산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더군다나 이때 이영기 씨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전날 이제 택시기사한테 택시비로 돈 다 주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들고 왔으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그래서 무슨 신용카드가 일반화되거나 교통카드가 있는 것도 신용카드 아니었으니까. 저도 안 쓸 때였으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이때 여기서 정말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차량에 타서, 차량이 탄 다음에, 안산으로 데려가 줄 줄 알고 앉아 있었더니, 경찰이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경찰차가 택시인 줄 아냐 라고 핀잔을 주면서 다른 차를 타고 안산으로 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영기 씨가 어제 택시비를 내고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데려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경찰차는 그냥 출발해 버렸답니다. 거기다 둬버리고 결국 이영기 씨는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갖고 버스를 타고 안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모양 빠지네요. 아이고. 이영기 씨는 그때 이게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억울하겠네요. 그죠. 예, 예. 이영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수모와 모욕 그리고 억울함의 거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오죽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너무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고 38살 먹은 어엿한 직장을 가진 가장이 한순간에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한 패배자 억만징창의 인생을 비애감으로 느껴야 했다. 비극은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8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욕먹고 맞고 수갑 채워서 수원에서 들고 가서 재판까지 받게 하고 또 길거리에다가 내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가버리고 나는 길거리에서 돈까지 빌려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받아야 되나. 이게 이제 너무 억울했다고 그래요.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영기 씨는 그 분한 마음의 원통에서 스스로 저에게 말하기를 바보같이 그 울분을 참을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답니다. 바로 휘발성 신라 2통을 사갖고 전날 자기를 연행했던 파출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후 당직 경찰이었던 사람에게 나를 어젯밤 때렸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경찰관은 전날 근무했던 사람 비번이라서 지금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시큰둥하게 답변했고 이에 이영기 씨는 비상 연락망 있지 않냐? 연락하면 되지 않냐? 뭐 재차항의 하니까 경찰이 한 행동은 어디 와서 행패냐? 빨리 나가라 하면서 강제로 파출소 밖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영기 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또다시 경찰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 쫓겨나자 그 억울함에 이영기 씨는 사가지고 간 신라를 자신의 몸에 붓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끔찍하네요, 지금, 이 얘기가. 예. 네. 그 순간 이영기 씨는 당연히 온몸에 화염이 휩싸였고 아주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일이 너무나 끔찍한 사태로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일은 그 경찰의 행태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밖으로 쫓겨나서 이영기 씨가 몸에 불을 켜고 했는데 경찰관이 한 행동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대요. 네. 그래서 그 불을 꺼준 사람은 그 불을 보고 놀라서 주변에서 달려온 상인들이었답니다. 예. 세상에. 이후 이영기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대 안산병원과 동대문 이대병원으로 후송돼서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깊은 화상으로 인해 병원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네. 결국 이영기 씨는 이렇게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옮겨갔대요. 제가 이영기 씨 사건에 대해 처음 제보를 받고 그의 안산집을 방문했을 때 상황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 화상 전문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도 완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이영기 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누군가가 경찰서에서 이런 인권 침해를 받아서 그 울분에 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병원비가 없어서 현재 집에서 있다. 이러면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1995년 4월 19일의 일이고요. 예, 네. 4월의 일입니다. 네. 4월 20일의 일이죠. 아, 분신한 20일. 것은.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87년 6월 항쟁에 그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 네. 그 아버지가 박정기님이신데 네. 당시에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박정기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함께 이영기 씨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네. 가보니까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 두 눈만 내놓은 이영기 씨는 자신의 안방에 누운 채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 집중 치료를 받아도 어려운 상태인데 왜 집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의아했는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영기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13평짜리 아파트가 전부. 그런데 그 병원비를 다 감당하려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부족한 판.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집으로 자기가 태어나겠다고 그래서 간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그때 이영기 씨의 모습은 너무도 끔찍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네. 원래 화상 환자는 간염 우려에서 매일 화상 부위를 드레싱이라고 해서 소독하고 네네. 거즈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영기 씨는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태어난 날 몸에 감고 온 그 붕대 그대로 그래가지고 진물이 나와서 그 붕대가 다 더러워져 있었고 심지어 화상 부위가 부패해서 그 사이에 4월 막 이때잖아요. 그렇죠. 심한 악취하고 정말 끔찍한데요. 구더기 파리가 그것까진 보이는 방에 그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상할 수 있을 최악이군요. 최악 중에 최악의 네.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본 전하 박정기 아버지는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경악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중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네. 일단 병원으로 빨리 가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고 이영기 씨를 설득해서 일단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병원비 걱정은 일단 우리가 알아서 좀 해결해 볼 테니 일단 무조건 병원부터 가자. 네. 가서 소독하고 꺼지라도 새로 갈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재하단체하고 노동단체 등은, 이 안산 경찰에 이영기 씨 폭행 및 분신방조 등 인권 유린에 대한 지역 대책위를 구성해서 그 경찰에 대해서 항의하는 한편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던 이영기 씨를 박정기 아버님께서 네네. 국립의료원에 다시 입원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아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영기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과격하고 막 그냥 뭐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될 정도의 이런 사람이었는지, 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씨는 38살의 자기보다 5살 아래인 부인과 사이에 6살 난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네.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이 착했던 남편이었고 성실한 아빠였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었습니다. 네. 특히 야간 근무 때 야식으로 빵과 우유가 나오면 이를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퇴근한 후에 6살 난 어린 딸에게 주던 자상한 아버지였다. 네. 이게 가족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소한 택시 요금 시비로 시작돼서 경찰을 부른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이 되었고, 가난했지만 풍성했던 행복을 민중의 지팡이임을 자임하는 경찰이 반말과 핀잔, 모욕, 욕설로 인해 참담하게 무너졌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일가족 전부가 깊은 비극에 빠지게 된 사건, 바로 이거죠. 네. 그럼 저는 이영기 씨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형님 뭡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식이죠.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죠. 네네. 자존감. 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예. 이 나라 국민이면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대우를 받지 않고 이 대우를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것을 구제해 줄 게 경찰인데, 그 경찰로부터 완벽하게 정말 국민이 아니라 존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가뜩이나 돈 없고 권력 없어갖고는 평소에 그 착하게 살고 있는데 예. 내가 당한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판은 싸움 중인 선수들을 말리고 중재해줘야지, 심판이 그쵸. 선수를 폭행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찰이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찰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에요.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경찰관이 이렇게 이 일을 벌였는데, 이러한 자존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이영기 씨는 극도의 분노와 또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못났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는 이영기 씨가 사건 직후부터 내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에게 했다는 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분이 저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영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반말과 욕설 그리고 폭행을 가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만 한마디 했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이영기 씨를 방문해서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럴 때 난감하거든요. 사실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력감인가요? 바로 요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그때마다 늘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이게 제일 곤란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영기 씨 그렇게 누워 있는데 뭐라도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힘이 있고 뭔가 권한이 있다면 당장 진상조사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너가 뭔 힘이 있어. 그러게요. 겨우 이렇게 모셔갖고는 병원에 힘내세요라는 모시고. 말밖에 예.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진짜 온몸을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눈만 이렇게 빼꼼히 내놓고 있는 상태의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같이 경찰관을 요구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한 말이, 이 선생님, 지금 그날 가해 경찰관들에게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영기 씨가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이영기 씨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잘 못 듣나 싶어서 다시 좀 더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가해 경찰관들 처벌이나 사과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때 들은 이영기 씨의 답변은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답변은 너무나 슬펐고 또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 그때 경찰에게 한마디 사과만 들었어도 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저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들어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누군지 예. 모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를 신고하고 갔는데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영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네. 그리고 나서 결국 사건 발생 석 달여가 지나가던 어느 날 남편인 이영기 씨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의 부인이 전화로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올 때 당시 관할지방경찰청이었던 경기경찰청은 이 파출소의 파출소장을 비롯한 3인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보직을 해임했다는 거지 경찰에서 사실은 자르거나. 처벌도 아니에요. 예? 처벌도 아니에요, 이건. 직위해제는 네. 일단 그 직에서 해제시키는데 3개월 후에 다시 또 다른 곳에 발령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거죠. 아주 형식적인 거를 할 때가 일단 직위해제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위부터 먼저 해제하죠. 이건 징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이 큰 사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한 행위인데 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이영기 씨가 당한 인권 유린과 모독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이영기 씨를 폭행한 사실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영기 씨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로 몰아 난동을 부리다가 자기 스스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다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행위를 한 그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어디에선가 경찰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해당 파출소로 항의 방문을 가기 위해서 그 파출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파출소 정문에 정중앙에 붙어있던 구호를 보면서 제가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구호가 써 있었어요. 민중의 지팡이임을 자임하는 공권력이 이영기 씨 사건에서 보여준, 그리고 이영기 씨 같은 또 다른 제2, 제3의 넘쳐나는 유사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팡이는 고사하고 미친 몽둥이 같은 역할을 경찰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의한 억울한 피해 사례는 이렇게 이영기 씨의 분신 사건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사연이 차고 넘치는데요. 어떤 이들은 살면서 우리 형님처럼 경찰서는 고사하고 파출소 문턱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 또 반대로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나를 구해주리라 믿고 경찰에게 신고했다가 되려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대단히 적지 않아요. 네. 지금도 인터넷에 공무집행 방해라는 제목으로 검색어를 넣어 확인해보면 각종 사연으로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매맞는 경찰관의 사연을 말하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경찰관에게 반말과 핀잔, 모욕,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벌까지 받는 억울함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한 사례를 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그 대리기사를 불러갖고 술을 마시고, 네. 대리기사를 불러갖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에다 도착을 해갖고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기로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5만 원을 줬는데 이 대리기사가 그걸 낚아채갖고 후다닥 뛰어서 그냥 가버렸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뛰어가다가 쫓아가려고 했는데 사라져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예, 예.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도난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왔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에게 내가 이제 5만 원을 냈더니 그 대리기사가 가지고 도망갔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술 먹고 그러면 뭐 누가 운전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시큰둥하길래, 아니 절로 갔는데 지금 잡으러 안 갑니까?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거기 간다고 있겠어요?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거기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나 화가 안 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경찰관이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관이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는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디다 대고 소리 지냐니까 경찰관이 왔으면은 범인을 잡아야지 왜 와서 장난을 치냐. 그러니까 장난?
이 사람이 야 연행해. 그래가지고 연행을 해서 자기를 가서 또 경찰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욕죄로 자기를 욕도 안 했는데 네.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욕죄로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연행하려고 하니까 밀쳐냈는데 밀쳐내니까 그 밀쳐낸 과정이 또 공무집행 방해. 그러면서 자기 그 그러니까 테이저건 네네. 전기총인가요? 네네, 전기총. 그거를 자기가 밀쳐내면서 이제 닿았는데 그 장비를 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걸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연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네. 반면 경찰 얘기한 게 이런 이제 피해자들 주장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네. 제가 다뤘던 경찰 인권유린 사건 중 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 1999년 12월에 있었던 어느 택시 노동자 분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택시 노동자가 왜 분신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분신을 기도하면서 경찰관에게 남긴 유서에서 남긴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억울한 누군가를 만드는 일은 일반 국민을 향해서만 벌어지는 일이 또 아닙니다. 예, 경찰이 같은 경찰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폭행과 조작을 통해 파멸로 내몰았던 또 하나의 사건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억울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사연마저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힘으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그 억울한 사연을 담아 고상만의 수사반장은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